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4.8%를 돌파하며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민간 고용 수치가 나온 하루 만에 급등세는 진정됐지만 고점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힘들다는 관측입니다. 불안한 국제유가 역시 글로벌 금융시장을 더 흔들고 있습니다. 전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5.6% 떨어진 배럴당 84.2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배럴당 60에서 70달러 선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습니다. 이러한 고유가 여파가 물가를 더 자극하면서 통계청이 집계한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인 3.7%까지 올랐습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치와 다시 멀어진 모습입니다. 문제는 불안해진 금융 환경이 시장 금리를 더 자극해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널뛰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26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4.08%까지 치솟으면서 레고랜드 사태 발생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회사채 금리도 따라올라 기업 자금 조달 부담은 더 커집니다. 특히 시장금리 인상은 사실상 기업과 가계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채 발행 한도를 폐지하면서 금리 인상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그다음에 고유가 선고가 이어질 것 같고요. 내년까지도 미국 금리가 지금 내린다는 얘기들이 별로 없거든요. 가계부채 때문에 사실은 못 올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국내 금리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4%는 가 있어야 돼요. 시장금리 상황이나 계속 쌓이고 있는 가계부채는 쉽사리 기준금리를 높이지 못하는 제약 요인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미국과의 금리 차를 고려하면 인상 필요성이 또 커져 한국은행은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부터 5차례 연속 동결에 나선 한은이 다음 달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떠한 해법을 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서울경제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어느덧 4분기에 접어든 증시죠. 9월 약세장을 거쳤기 때문인지 긴 조정을 딛고 또 연말 반격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는데요. 때문에 연말지수 하락폭은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분기 증시의 주요 변수 짚어보고요. 또 예측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네. 네, 평론가님 또 연휴가 길었는데요.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뭐 장손이라서 네. 차례도 모시고 또 손님 접대도 하고 네. 또 친구들도 만나고 뭐 그렇게 네네. 지냈습니다. 예.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이 연휴가 길게도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랬죠. 네, 맞아요. 예. 우리 연휴가 길었는데요. 네네. 그 미국은 그 사이 셧다운을 극적으로 또 피했잖아요. 네네네. 또 이런 가운데 이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해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 해임 결의안이 가결이 됐는데요. 네네네. 이 셧다운 리스크 다시 불거지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시장을 갖다가 시장에 어떻게 보게 되면 큰 타격을 준 거는 그 해임 결의안이 통과돼가지고 메카시 의장이 물러난 것도 하나의 요소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아주 뭐 그전만 하더라도 어제 이전만 하더라도 한 4일 동안 사실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꾸준히 좀 올라주는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장이 열리게 된다고 하게 되면 연휴가 끝나고 우리 장도 미국 증시를 따라서 좀 많이 좀 올라가겠다 그랬는데 사실 어제 이제 시장을 강타한 거는 그 해임 결의안도 해임 결의안이지만 그 고용 이직 보고서가 발표됐죠. 졸트 보고서라고 그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7월, 8월 달에 사실은 구인 건수가 7월 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882만 건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예상하기에는 시장의 전망치 같은 경우는 한 881만 건 정도에 그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구인 이직 보고가 나왔는데 8월 달에 구인 건수가 960만 건이나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고용시장이 너무나 이렇게 그러니까 불타오르는구나. 이런 의식 때문에 연준이 매파적인 어떤 발톱을 갖다가 더 강하게 드러낼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시장이 좀 많이 내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영향을 받는 건데 원래 다시 이제 주제로 돌아가서 네. 그 미국 이제 하원 의장 같은 경우 해임 결의안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그 통과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일부에서는 이게 굉장히 커다란 악재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제 임시 예산안 같은 경우는 45일짜리니까 11월 17일까지는 일단 임시 예산안으로 그동안에 가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그 의장을 갖다가 하원 의장을 갖다가 새로 뽑거나 아니면 그걸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뭐 일단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양당이 사실은 그 예산을 갖다가 통과를 갖다가 안 시키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만약에 그런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내년 대선에 양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예산안 통과를 갖다가 안 시킬 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어떤 당이든지 그게 공화당이 됐든지 민주당이 됐든지 간에 그쪽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안 통과가 만약에 안 됐다. 그래서 실제로 연방정부가 폐쇄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비난을 갖다가 오로지 그 당들이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제 11월 그 17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산안이 마련이 될 거고요. 그거는 통과가 될 거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공화당 그 프리덤 코커스라고 하죠. 극우파 의원들이 사실은 이게 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이라기보다는요. 사실은 공화당의 내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덤 코커스라고 그 공화당의 극우파와 공화당의 일종의 이제 본건 보수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두 세력 간의 싸움 때문에 사실은 임시 예산안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면전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봉합이 되는 수순으로 갈 거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계속해서 또 연말에는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뭐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까요? 원래 사실은 9월 달까지는 장이 좀 안 좋죠. 그리고 네. 이제 계절적으로 사실은 주식이 강세를 보이는 계절로 점점 접어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뭐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은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마무리 수준에 들어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향후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월 13일부터 이제 그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적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보게 되면 반등이냐 아니면은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 급락을 했는데 그 추세가 네. 이어질 것이냐 하는 게 결정이 될 텐데 3분기 미국의 GDP 같은 경우가 GDP 나우 같은 경우 이게 보수적으로 잡아도 지금 연율 한 4.7% 정도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업들의 이익, 실적, 매출, 영업이익 같은 경우들이 3분기까지는 최소한 훨씬 좋았을 거다. 따라서 어닝 서프라이스가 충분히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견제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어려운 시기들은 대부분 다 지났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일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뭐 국채 금리의 어떤 급등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일시적인 어떤 현상 같고 사실 국채 금리 급등이라든지 아니면 달러 강세 같은 경우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극단으로까지 거의 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심리 지수들, 공포와 탐욕 지수들 같은 경우 놓고 보게 되면은 투자자 심리가 지금 익스트림 피어로 오고 가고 있어요. 네. 그 얘기는 거의 이제 극단으로 거의 올 만큼 왔다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은 그 조정을 갖다가 거의 이제 조정이 거의 끝마무리 단계가 거의 됐다. 그다음에 계절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 주식시장이 역사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때로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그 최소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등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어려운 시기는 이제 이미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네네네. 주셨는데요. 조금 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이 9월 들어서 증시가 유독 휘청인 이유는 예상보다 강했던 연준의 매파적인 입장 때문이었는데요. 이 역시 4분기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 종료도 기대해 볼 만할까요? 저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그 연내 금리 인상의 어떤 종료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 거 이미 종료를 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네. 연준은 이제 뭐 말로는 사실은 캐치프레이즈를 내놓고 있죠.
higher for longer라고 더 높은 금리를 갖다가 더 오랫동안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방점 자체가 사실은 higher보다는 longer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이게 경제 주체라고 그러면은 크게 나눠보면은 정부, 그다음에 기업, 가계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정부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러니까 이 고금리의 압박에서 비교적 좀 자유로운 측면들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갖다가 이해하는 게 좀 설명하려고 하게 되면은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굳이 설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금리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당장 타격을 받는 게 아니에요. 레그 이펙트라고 그래가지고 지체 효과가 지연 효과가 생깁니다. 고금리의 지연 효과라는 게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일례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 국채를 갖다가 30년물을 갖다가 만약에 발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30년 전에 발행한 거는 몇 년도에 발행을 했죠? 1980년대, 90년대 정도에 발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금리가 더 높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기가 도래해가지고 정부가 이제 롤오버를 해요. 그러면 그때보다 더 낮은 금리로 롤오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정부가 물론 타격은 받죠. 가령 뭐 6개월물이라든지 1년물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그 차환을 할 때는 아니면 새롭게 신규 빚을 내거나 할 때는 높은 금리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니까 부담이 있지만은 이게 가중 평균 금리라고 그러죠. 가중 평균 금리 그걸 갖다 측면에서는 사실은 미국 정부는 아직도 견딜만한 입장인 거고요.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기업들이 부채를 갖다가 제일 많이 늘린 게 언제냐? 21년, 22년이에요. 이때는 초저금리 상황이었잖아요. 이게 고정금리를 빌리는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그렇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큰 타격이 없어요. 일부에서는 사실은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21년, 22년도에 거의 0%로 빌린 돈을 다 투자를 하거나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일부는 예금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예금 이자가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빌린 돈의 이자를 지급하고도 이익이 남는다.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금리 압박에도 자유로운데 단 하나 이제 가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고금리 압박을 서서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가령 뭐 미국의 내구자 소비가 줄고 있다거나 가령 뭐 여행이나 레저라든지 이런 거는 올해 굉장히 늘었는데 8월 달까지도요. 그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가구라든지 이런 내구재 소비가 점점 줄고 있고 저축률 자체가 슬슬 감소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따라서 그 가계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소비에 의존한 경제잖아요. 네. 이 가계들이 이제 고금리 압박에 서서히 어떻게 보면 압박을 느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높게 금리를 갖다가 올릴 필요가 과연 있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죠. 연준의 뭐 2인자, 3인자 혹은 뭐 제롬 파월 의장의 어떤 복심이라고도 불리는 양반인데 그 양반이 얼마 전에 매우 의미 있는 얘기를 했죠. 기준금리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범위의 최고 수준이나 그 근처에 있다고 평가한다. 이미 지금 그 연준의 정책 금리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고 금리 수준에 거의 근접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실업률을 갖다가 증가시키고 성장률을 둔화시켜야 될 그럴 필요성이 과연 있는가? 자기는 의문이다. 전통적 관점의 판단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직도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연준은 거의 금리를 올릴 만큼 다 올렸다. 대신 이거는 분명해요. 지금같이 올린 금리를 더 오랫동안 장기간 유지하겠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거기까지는 일단은 컨센서스가 일단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연준은 금리를 갖다 더 올리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금리 수준을 갖다가 보면서 어떤 상황들이라든지 데이터를 보면서 장기한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그러면은 금리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면은 그다음에 이제 어제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가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한 이유 자체는 사실은 고금리가 지금보다 더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견지하에서 충격을 받아서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쇼크, 이런 충격 같은 것들도 사실은 이런 고금리 상황이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 보면은 거기에 익숙해질 것이다. 그 자체가 새로운 악재가 돼가지고 시장을 폭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평론가님께서 이 미국 가계가 받게 될 압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또 이 유가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인플레를 자극하는 최대 요소가 또 국제 유가잖아요. 네. 이 배럴당
배럴당 $100 돌파가 현실화되는 분위기인데 국제 유가는 언제쯤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언제쯤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네. 것보다 사실은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고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100 선을 갖다가 돌파를 해가지고 네. 과거처럼 뭐 $120 선을까지 가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뭐 유가가 오른 거는 대부분들이 전부 다 아시잖아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네. 7월부터 시작한 감산 조치를 그게 원래 9월달에 끝나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올해 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 100만 배럴 정도 되고요. 러시아가 한 30만 배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아도 좀 타이트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원유 수급에 얘네들이 감산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것들이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뭐 2분기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3분기죠. 뭐 3분기 거의 6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뭐 한 $70 정도 선에서 오고 갔던 유가들이 9월 달 들어가도 느닷없이 $90를 넘어가는 선. 그러니까 6월 달에 비해서는 거의 뭐 한 30% 정도 지금 올라간 건데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뭐 그 유가 측면을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유가 상승에 좀 기여할 만한 뉴스들이 좀 있죠. 사실은 그 어떤 수급의 어떤 빡빡함 이것도 그거지만은 북반구의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원유 수요가 좀 늘어날 거다라는 거. 거기에 이제 최대 그 원유 수입국이죠. 중국의 경기 반등. 가령 뭐 8월 달 같은 경우 놓고 보면 중국 경기가 조금 반등하는 기미를 좀 보였잖아요. 소매표마다 늘어나고 산업 생산도 늘어났고 차이신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늘어났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플러스로 돌아섰고 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바닥을 찍었다는 어떤 인식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유가가 꿈틀꿈틀 하는 건데요. 그게 제가 이제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게 $100 이상으로 가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가기가 좀 어렵다라고 어렵다. 보는 네. 이유는 사실은 이란과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과의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의 대화 물꼬가 트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세브론이 들어가서 6개월 그 허가를 내줬어요 미국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원유 채굴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70만 배럴 정도 되는데 내년 되면 한 100만 배럴 정도로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도 증산에 나섰죠. 그리고 현재 뭐 한 220만 배럴 정도 되는데 내년에 한 340만 배럴 정도로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새로운 뭐 베네수엘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어떤 새로운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면 새로운 공급처에서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의 감산 효과가 굉장히 희석될 거는 분명하다. 그래서 $100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는 건 좀 무리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네. 러시아가 감산은 했지만은 러시아는 지금 그 오일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군비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싼 가격에 중국이나 인도 등으로 해가지고 거의 뭐 배럴당 $60 선에 막 공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돈이 급하니까. 그래서 사실 뭐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사실은 이게 일종의 어떤 협력 체계를 만들어서 지금은 일단 그게 어느 정도 공조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몇 년 전에 유가 폭락했을 때 사실은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싸우면서 공급을 서로 늘리면서 폭락을 한 때가 한 번 있었잖아요. 이게 과연 얼마나 그런 협정 관계가 얼마나 유지될까라는 거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공급, 네. 새로운 공급 물량이 좀 늘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또 이 유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잠시 국내 경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정부는 아직까지 상저하고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실물 경기는 조금 최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기름값, 우유값, 또 빵값, 지하철 요금까지 줄줄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런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말에 반등장이 온다고 해도 좀 투자 심리가 악화되지 않을까요? 어려운 때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산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자산시장이 막 들끓어 오르게 되면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가계 그러니까 자산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들의 여력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돈이 많아요. 가계저축 그러니까 그 초과저축이라고 그러죠. 한국은행이 발표한 겁니다. 이거는.
초과저축이라는 게 뭐냐면은 평균적인 어떤 저축률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평균 저축률이 팬데믹 이전에 한 7.1%였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 10.7%로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초과저축만, 그러니까 평균 저축 이상의 초과저축만 100조에서 129조라고 그 한국은행에서는 평가를 해요. 그럼 왜 이렇게 돈들이 많아졌느냐, 우리 가게들이. 2021년, 22년 같은 경우에 IT라든지 금융 같은 경우들이 엄청난 호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보너스 같은 걸도 고액 연봉자의 보너스 같은 걸 엄청나게 줬죠. 정부의 재난지원금들도 그 당시에 이제 집중이 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가게들이 쌓아놓은 돈이 그 정도가 됐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쌓아놓은 돈 같은 거 소비에 쓰는데 우리나라 가게들은 이걸 소비에 별로 쓰지도 않았다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빚을 갚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금과 그러니까 저축 형태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일을 위해서 이 금액을, 이 돈을 갖다가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은 우리나라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죠. 굉장히 안 좋지만은 우리나라 가게, 특히 이제 자산시장에 어떤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계층에서의 어떤 유동성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은 건 아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은 이 돈들을 이제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죠. 가령 그게 부동산 시장이 됐든 주식 시장이 됐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시장은 지금 계속 어렵잖아요. 네. 다시 어려워지려고 하잖아요. 어려워졌다가 조금 좋아졌다가 다시 어려워지려고 하는 거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많고 흐름 자체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 가게가 지금 어떤 이런 어떤 물가가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가게들이 어려워진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으로 향하는 어떤 유동성 자체는, 가게의 유동성 자체는 생각보다 그렇게 적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다시 한번 또 미국 글로벌 증시 얘기로 넘어와서요. 네네네. 앞서서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이 대선이 또 글로벌 증시에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이 대선이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대선이 있을 때 역사적 경험치를 갖다가 사실은 무시를 못해요. 9월 달에 그 미국 시장이 안 좋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9월 달에 역시 안 좋았고요. 근데 대선을 놓고 보게 되면 대선 전해가 가장 좋았어요. 시장으로 놓고 보게 되면. 그다음에 무엇보다 대선이 치러지는 해. 그다음으로 네. 좋았고요. 월로 따지면은 제가 왜 이제 계절적으로 좋은 때로 접어들어가게 되냐. 11월, 12월이 좋아요. 1년 중에. 네. 1월 다음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 날이 차가워질수록 보통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를 낼리니 연말 낼리니 보통 그러잖아요. 네. 역사적 경험치가 사실은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미국 대선 주기라든지 아니면은 연말 랠리 경향을 감안하면은 올 4분기 증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은 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양호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네. 거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는 그 방송을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남들이 돌아보지 않을 때, 남들이 전부 다 죽겠다고 할 때가 사실은 주식시장에 들어갈 제일 좋은 기회다. 그런 기회들이 오고 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미국 투자자의 심리 자체가 익스트림 피어하고 피어 수준에 있어요. 지금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주식시장에 누구도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런 때가 사실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싼 거고요. 사실은 앞으로 이제 반등을 시작해서 올라갈 때 제일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는 구간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네, 이렇게 윤석전 평론가님께서 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벌어질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다가올 4분기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내 증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말 시장, 이 외국인 수급이 관건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요. 환율이 또 연휴 동안에도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이 달러 강세가 어디까지 진행이 될까 많은 궁금증을 낳아내고 있습니다. 환율 전망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높은 그 달러 강세 기조가 사실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한 4가지 정도가 돼요. 하나는 미 달러 인덱스, 두 번째는 위안화 달러 환율, 그다음에 경상 수지, 그다음에
한미 실질 금리 차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경상수지라든지 한미 실질 금리 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미달러 지수예요. 그럼 미달러 지수가 지금 굉장히 올라간다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뭐 네. 달러 지수가 뭐 106을 돌파했느니 107을 돌파했느니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장기적인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1987년 흐름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US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지금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장기 하락 추세선을 갖다 이탈해서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게 과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달러 하락 추세가 완전히 접고 87년부터 이어온 굉장히 장기간 이어온 달러 하락 추세가 접어지고 이대로 상승 추세로 반전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나한테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 나라의 통화는 그 나라의 경제력하고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미 달러 지수가 그럼 1987년부터 왜 이렇게 하락을 했냐를 갖다 우리가 돌아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미국 GDP 비중이 끊임없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퍼센트에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 GDP의 비중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앞으로 지금까지는 계속 줄었는데 앞으로 늘어날 거냐? 그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판단의 기준이 되겠죠. 뭐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 경제의 비중이 지금까지는 계속 줄어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 아니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이 조금씩 격차를 줄여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최근에 저는 이 올림픽 경기랑도 조금 비유를 해보고 싶은데 예전에는 미국의 선수들이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세계 곳곳의 선수들이 조금 기량 좁히는 모습을 보면서 경제도 그런 모습과 유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영민하신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중진국까지는 거의 돌아왔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인도가 굉장히 커지겠죠. 네. 가령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 경제 같은 게 굉장히 커지는 만큼 그런 쪽에 어떤 비중들이 늘어난 만큼 미국 경제의 비중 자체는 앞으로 좀 점점 지금처럼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역시 이제 세계 어떻게 보면 최강국의 위치는 계속해서 지키는 거지만 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달러 인덱스의 하락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달러 하락을 갖다가 점치는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위안화 달러화의 그 흐름이죠. 지금까지는 위안화가 굉장히 약세였죠. 달러 강세, 위안화 약세의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 경제는 올해 굉장히 좋았고요. 중국 경제는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 경제가 조금씩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최소한. 위안 달러화 환율이 그러니까 위안화의 절하가 지금보다 더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럴 가능성보다는 위안화가 절상될 수 있는 달러에 대해서 절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 우리나라가 위안화 달러화에 그렇게 영향을 받냐면은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어떤 수출이라든지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줄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굉장히 크죠. 중국 의존도가. 그래서 이제 위안화 달러화의 흐름에 따라서 원 달러 흐름 자체가 그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 원화도 동조해서 약세를 보이는 현상들. 반대로 이제 위안화가 8월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지금보다는 덜 절하된다. 다른 말로 하면 위안화가 절상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원화도 절상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다음에 뭐 나머지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경상수지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수출 감소폭이 좀 줄어들고 있죠. 네. 9월 달 같은 경우도 뭐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수출 감소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이끌었던 게 사실은 반도체하고 중국에 대한 어떤 수출이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좀 좋아지고 중국 경제가 좀 좋아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 사실 중국이랑 뭐 홍콩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비중이 우리나라 수출 비중의 거의 한 55% 이상을 차지하는 거니까 그쪽이 좋아지면 이쪽이 좋아지는 거니까 수출이 좀 좋아지고 하게 되면은 경상수지는 계속해서 흑자가 났지만 지금보다 더 큰 흑자가 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일부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명목금리 차를 갖다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명목금리 차는 2%포인트 정도가 나지 않습니까? 한국의 기준금리하고 미국의 정책금리하고. 근데 네. 실질금리를 따지면은 미국이 여전히 우리나라보다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황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기적으로 뭐 1,400원을 갖다가 1,400원을 갖다 터치할 가능성은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1,400원을 돌파해가지고 가령 뭐 세계적인 어떤 위기, 가령 뭐 리만 브라더스급의 위기라든지 아니면 코로나가처럼 뭐 급격히 나와가지고 그런 위기들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원달러 환율 자체는 하향 안정세를 갖다가 이룰 거다. 네. 그것도 뭐 몇 개월 내에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장기적으로는 이 원달러 환율이 고점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달러 환율까지 체크해 봤으니까 지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도 코스피 2,500선 아래는 과매도권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는데요. 윤석천 평론가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네.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매크로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매도권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 수출하고 거의 비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수출이 가령 뭐 무역 적자가 난다거나 수출이 굉장히 감소를 하게 되면은 코스피도 그에 따라서 하락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코스피 자체도 반등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어떻게 될 거냐가 문제가 아니겠어요? 일단 올해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뭐 기관에 따라서 1% 초반에서 뭐 1.4%, 1.5%까지 보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의 컨센서스는 올해 한 1.2% 성장에 그칠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24년 내년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2% 성장 자체를 갖다 이룰 거라고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올해보다는 좋을 거다. 그러니까 올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최악일 거다. 이런 견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두 가지 그 선행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OECD 경기 선행지수. 네. 일단 반등을 시작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4월에 저점을 찍었고요. 5, 6, 7 연속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기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일 크게 영향을 받는 게 그거에 대한 선행 지표가 사실은 G20 경기 선행지수예요.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G20의 어떤 경기 선행지수가 이미 반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뭐 그런 경향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는 거죠. 우리 수출 같은 경우는 9월까지 역성장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8월 달에도 좀 마이너스 폭이 좀 줄었고요. 9월 달에도 마이너스 한 4.4%가 정도가 됐으니까 그 역성장의 폭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4분기에서 일부에서는 한 5% 정도 흑자를 갖다가 예상을 해요. 수출이 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전년 대비해서 한 5% 정도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니까 4분기에는 분명히 털어나오는 데를 갖다가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경제가 완전히 저점을 확인하고 이미 반등을 시작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수출, 특히 반도체 수출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수출 자체가 이미 저점을 갖다가 확인한 거고요. 네.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피도 시차를 두고서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시작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아요. 네. 네. 이 연말 반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긴 조정이 있었는데 현재 지수에 대한 긴 조정이었는데 현재 지수 때는 어떤 국면에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3,300선까지 거의 갔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2,100선까지 확 밀렸죠. 네. 그러다가 2,700선을 목전까지 두다가 지금 미끄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2,100을 갖다가 바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닥을 확인한 후에 반등하는 추세였는데 네. 반등을 하다가 지금 조정 국면을 맞고 있어서 지금 밀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술적 측면에서는 뭐 그걸 갖다가 신뢰하는 사람들도 있고 재미삼아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의 뭐 지금 지수 자체가 60개월 이동평균선에 거의 터치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번 조정은 상당히 깊은 조정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국면이 그럼 마무리라고 봐야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미국 증시를 보든 한국 증시를 보든지 간에 이미 그 연말, 그러니까 4분기 장 같은 경우에는 악재보다는 이제는 호재가 더 많은 상황이 됐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계속해서 이 연말 반등장에 대한 희망적인 말씀해 주시고 네네네. 계신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이
물려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잖아요. 예. 7월 말에 비해서 에코프로도 40% 정도가 하락을 했고요. 네네. 이 구간에 물려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당분간은 이 버티기밖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 네. 주식시장에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식시장에 뛰어난 투자자들, 역사적으로 뛰어난 투자자들이 한결같이 꼽는 중요한 덕목이 하나가 있죠. 네. 그게 뭐냐?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인내심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네. 워렌 버핏 같은 분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주식시장은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의 돈을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 쪽으로 옮기는 기계다. 인내심이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 종목이나 인내심을 가지면은 그거는 망하기 쉽겠죠. 네.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전지주가 되겠죠. 에코프로라든지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등등등 양극재 업체 비롯해서 거기에 속하는 어떤 소부장 업체들이 될 텐데 딱 한 가지만 저는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해 그 배터리 3사가 받은 수주 잔고가 1,000조를 넘어요. 네. 1,000조. 그럼 양극재 회사들한테는 이 1,000조 중에서 얼마가 올 거며 소부장한테는 얼마가 올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어떤 섹터에 이 정도의 엄청난 수주를 갖다가 안고 있는 섹터가 과연 있느냐를 갖다가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조정이 되느냐? 조정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죠. 오버슈팅을 한 것도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리튬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양극재 회사들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에코프로도 이제 해당이 되고 에코프로 BM이 있으니까. 네. 왜 그러냐면은 비싸게 샀을 거 아니에요. 리튬 비싸게 샀을 때 사가지고 지금 싼 가격에 납품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판가는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판매량 자체로는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판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영업시작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의문시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정이 깊었던 건데 그럼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네. 리튬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까? 설사 더 떨어진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지금같이 급락을 할까? 가령 4분의 1, 지금보다 4분의 1 토막이 날까라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지금보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가장 부정적으로 놓고 봐서 지금보다 더 하락을 한다고 지금 현재는 정체 상태예요. 지금보다 더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떨어지는 폭 자체는 속도나 폭 자체는 현재 떨어지는 속도나 폭보다는 적을 거다. 그렇죠. 긍정적인 전망은 뭐냐? 만약에 지금보다 올라간다. 그럼 양극재 업체한테는 엄청난 호재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싸게 사가지고 나중에 비싸게 납품을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에코프로를 갖다가 직접 언급을 하셨으니까 그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2차 전지의 조정은 거의 끝나가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4분기가 오면 올수록 그다음에 10월 뭐 초순이 지나서 중순이 지나기 시작하면은 2차 전지 시간이 다시 올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청난 호재가 있잖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이제 상장을 갖다가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근데 우리나라 업체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가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그중에 90%로 88% 이상이 중국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전구체 같은 경우를 좀 더 수입해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전구체를 갖다가 완전히 국산화하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요. 에코프로 그룹 자체 내에서도 안정적인 조달, 그 전구체라든지 양극재의 안정적인 조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싼 가격의 조달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상승에 기여를 하게 될 거고요. 이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전구체의 업체들이 드디어 국산화의 어떤 깃발을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돼 있지만은 미국의 IRA라든지 미국의 유럽의 CRM 같은 경우들이 중국의 어떤 전구체에 대한 어떤 그 비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앞으로 더 강화시킬 여지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전구체 같은 경우를 중국에서 거의 다 수입해서 쓰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에도 타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 국산화했다는 거, 이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다. 그다음에 그게 에코프로 전체, 에코프로 주가는 물론
뭐 2차 전지 전반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시간의 흐름을 흐를수록 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시장을 강하게 주도했던 2차 전지가 조정을 맞으면서 약세장이 길어지는 동안에 이 테마주들의 순환매가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네네네. 이 연휴 직전까지도 AI, 또 로봇, 자율주행 관련주가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실적 시즌도 다가오고요. 또 방향성이 잡히기 전까지 이 종목들의 등락이 계속될지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그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네. 특히 이제 사실 지금 말씀하신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할 수 있는 섹터는 분명히 많죠. 그다음에 앞으로 구조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거기까지도 동의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올랐을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뭘 돌아보느냐? 과연 이 기업의 실적이 자기들이 바랬던 걸 갖다 따라오느냐 이걸 갖다 보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너무 많이 달렸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달렸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뒤를 돌아보는 단계에서 조정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대신에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가령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율주행이든지 인공지능이든지 간에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이미 실적이 뒷받침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가령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로봇의 핵심 부품인 뭐 감속기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그 국산화도 많이 내렸고 네. 그 국산화율도 굉장히 높고요. 그 외국산을 갖다 대체할 수 있는 역량, 어떤 기술적 혜자를 가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도 계속 그 달려나갈 수 있는 어떤 기반 자체가 마련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대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실적의 뒷받침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마냥 미래의 어떤 성장성만으로 주가가 달려나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봤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끝으로 연말 시장을 겨냥한 증시의 대응 전략. 혹시 평론가님께서 주목하시는 섹터가 따로 있다면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뭐 제가 지금까지 말을 해왔듯이 네. 사실은 실적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숫자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굉장히 현재 상황에서는 주가 같은 경우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미래 성장성이 우수하다고 하면은 그 기업의 주가는 시차는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오른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의 함수다.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들이 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 그럼 그 기업의 주가는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는 거고요.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어떤 주식시장의 그 역사가 증명한다. 뭐 이렇게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 어떤 섹터를 골라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 반도체 섹터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가 뭐 2분기에 좋아진다, 3분기에 좋아진다 했지만은 일단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9월 달에 약간 이제 좀 어떻게 보거든 호재의 어떤 뉴스가 일단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 감소 폭이 지난 1년 동안에 비하면 가장 적었으니까. 그러니까 4분기부터는 뭐 좀 턴어라운드를 하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 분야에서도 그 소부장들 저는 뭐 그쪽을 갖다가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쪽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분명히 지금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올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고 매출도 줄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갔지만 이 회사는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걸 찾는 게 바로 사실은 그 투자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건 뭐 어느 섹터든 마찬가지예요. 다 2차 전지 섹터에도 그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에도 그런 섹터가 있고 로봇에도 그런 섹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기업이 분명히 있어요. 또 인공지능에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섹터에 집중하기보다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실적이 좋고 앞으로는 실적이 더 좋아질 거고 더 좋아질 거고 또 거기에 덧붙이자면은 기술적인 혜자, 남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어떤 기술적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갖다가 그 찾는 노력, 그게 바로 이제 공부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사실은 주가를 해결을 해줄 거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네, 이 섹터에 대한 주목부터 또 투자 마인드까지 한 번에 네, 정리를 네.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또 4분기 증시의 주요 변수 짚어보고 또 예측도 해봤는데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시장의 현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시장에 대해서 관심들을 갖다가 덜 가질 때, 모두가 시장을 멀리할 때가 사실은 투자계의 가장 좋은 적기다. 이런 말들을 갖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그걸 갖다 거꾸로 하죠. 막 주식시장에 달아오르고 너도 나도 주식시장에 막 들어가고 이게 좋다고 할 때는 그때 들어가서 이렇게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런 식의 어떤 투자보다는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때, 그다음에 급락을 할 때, 그럴 때 좋은 공부를 해서 좋은 기업을 찾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주가를 높여줄 거다. 그러니까 시간이 보상을 해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월간 서울경제 이 긴 연휴가 지나고 오랜만에 우리 시장 다시 문을 연 한 주였는데요.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과 함께 또 4분기 증시의 주요 변수와 또 미래까지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월간 서울경제 오늘 준비한 이야기들 모두 마쳐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